네, 2020년 국가직 9급 총평과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총평부터 할게요. 작년 국가직 9급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비율로 봤을 때 독해 문제는 한 문제 줄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독해 문제가 15개 나왔다면 올해는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합격생들에게 이 올해의 문제를 쭉 풀려봤을 때 평가 어떠했느냐? 작년 국가직 9급보단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네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예전보다는 이라는 게 예전에는 문법 규정 어휘 한자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해만 잘한다면 쉬워진 거고 예전 3년 전보다. 그리고 독해를 못한다면 그냥 엄청나게 달라져서 뭐 이제는 내 시험이 아닌 건가 싶을 정도로 자기의 약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난도를 사실 갈라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 규정부터 살펴보면 문법 규정은 예전 기출들보다 오히려 쉬워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 독해 부분은 비문학과 화작을 합쳐서 10문제가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수능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에서 문학 부분은 4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성어와 병합형을 넣어주셔야 돼요. 사실 이번에 성어 도금까지 다 줬죠? 예, 그래서 사실 성어를 몰라서 틀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도 좀 평이했는데 복합형 문제 하나,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현대 시선지 나온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어휘 한자에서 사실 어휘는 안 나왔고 그리고 한자만 2개가 나왔는데 그 한자 2개가 사실 기출 한자만 했어도 커버가 되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예 한자를 포기했다면 사실 아무리 평이해도 그냥 잃어버리는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 비율을 통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실 분들이나 앞으로 7급이 남으신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독해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쉽네 문제 이 정도면 이라고 한 사람 치고 내가 깔끔하게 붙는 사람을 못 봤어. 왜냐면 이거는 경쟁 시험이잖아요. 절대 평가가 아니죠. 그럼 시험지가 쉽다고 하면 4개만 쉽습니까? 모두 쉽잖아요. 그러면 다 맞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쉽다고 훈련량을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출보다 어려운 문제들로 훈련을 해야 시험 때 아무리 긴장해도 문제가 내려다 보이면서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독해를 계속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퀄리티 높은 문제로. 예전 기출 너무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예상 문제나 모의고사 조금 난도 있는 걸로 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법 규정은 이제 막 만만해졌죠. 근데 만만해졌어도 독해 잘하는 사람들끼리 합격 싸움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법 규정이 쉬우면 그만큼 하나 틀렸을 때 남들에 비해서 엄청난 손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 규정은 막 문법 규정만 문제지 따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기본서에 충실. 기본서와 기출에 충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한자 부분의 한자는 사실 어휘는 정말 지엽적인 것까지 다 달달달 할 필요는 없고 한자도 뭐가 나올까봐 너무 불안해 해가지고 막 한자만 단행본 나온 것들 있죠.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제가 기본서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기본서 안에 있는 한자만 해도 이번에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자는 딱 한 권. 선생님들이 기본서 안에 있는 한자를 잘 보자. 라는 것이 제가 남은 시험과 내년 시험에 대해서 가이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1번부터 20번을 짧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통사론 문제였습니다. 문장자임새. 여러분, 이번에요. 문법 규정 4개밖에 안 되는데 이론 문법이 통사론이랑 올바른 문장 다듬기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의문론도 안 나왔지, 형태론도 안 나왔지, 다른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통사론에 좀 치우친 출제 경향을 보였다. 근데 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의문론과 형태론 대비 통사론이 너무 한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마지막 주차에 통사론을 조금 몰아서 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어찌 찝찝하더라니. 그래서 딱 느낌이 맞았어. 막 이렇게 최근 기출문제 보다가 요즘 뭘 안 냈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통사론을 안 냈네 이러면서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과 어휘의 병합형, 혼동어휘 중요하다고 했죠. 어휘 중에서 제가 그랬어요. 고유어는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혼동어휘는 꼭 해야 된다고.
제발. 그쵸? 예, 거기다가 혼동어휘 중에서 맞춤법의 맨 뒤에서 언급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다듬기. 그쵸? 그거 통사론과 문장 짜임새와 사실은 연결되는 골이라서 1번과 3번의 실력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통사론 하자마자 문장 다듬기 하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호응 맞추기가 이번에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 작문에서 절대로 출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을 유형. 왜다? 문법 규정 많이 못 내니까. 그러니 고쳐쓰기에다 이것저것 비벼 넣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 중, 이건 좀 의외이긴 했어요. 기본서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나왔죠. 사전, 배열 순서. 자, 그 다음에 어휘에서 관용어와 한자의 합인데, 근데 한자가 매우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진 않았었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여러분 이번에 난소공 지문길이 때문에 보자마자 시험지 넘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지 보고 헉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난소공이 바로 뭡니까? 교과서 필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생님을 선택했든 문학의 교과서 작품 정리나 혹은 아니면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쭉 한 커리를 필수 커리를 따라왔다면, 그렇다면 한 번쯤은 만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난소공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줄거리 정도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쵸, 철거되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가족의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품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모르느냐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차피 문제의 근거는 다 지문에 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고 읽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다?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한 줄 한 줄 정말 천천히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선지 요소를 근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속도차. 제가 그래서 난소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필수작에 대해서는 이 시나 산문이나 특히 고전은 더하고, 이번에는 고전 공부하신 거 생색 좀 안 났겠지만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필수작 정리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전 운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한시, 제가 생생 안 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교과서 작품 안에서 한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낯선 한시가 나왔는데 그 대신 제가 그랬죠. 교과서 필수작에서 안 내면 현대풀이 주게 돼 있다. 그쵸? 그래서 현대풀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 사실 이게 고전 운문으로서 나왔다 할 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현대 문제 푸는 거와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현대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고전답게 출제된 건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같은 경우 내용일치 부정발문. 자, 이건 내용일치인지 일반 추론인지는 사실 문제 풀어보고 나서 깨달았을 텐데, 지문과 선지 싱크로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유형을 나누거든요. 자, 그랬을 때 부정발문이면 우리가 뭘 가져가자고? 선지 변별 키워드를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썼으면 이제 빠르게 처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가 나왔는데 이제 또 한자 표기 문제. 그러면 이 표기 부분에서 함정을 팔 때 비슷한 한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금이 같은 경우에는 소리 글자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모양새가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으면 유리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이요. 자, 여러분, 화법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방식에서 우리 공감적 듣기 부분 모의고사에서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배웠던 공감적 듣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대본 주고 처리하라고 했던 거고, 지금 대본 문제 2문제 있었어요. 그쵸? 요번에. 그래서 얼마나 다자간 돼야에 대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한지, 이때 키는 발문을 똑바로 읽었는가였습니다.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의 전개 방식 문제. 이거는 되게 전통적인 양식을 지켜서 문제가 나왔죠.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3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비문학 주제 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의 통일성 더하기 성어 문제. 하지만 성어 도금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내용일치 부정발문 비문학 문제. 자, 그 다음에 자, 독해에서 문학에서 현대산문과 운문병합형 바로 18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난도가 좀 있었다라고 할 만한 문제는 이 문제 정도지 않았을까 싶어요. 18번이요. 그러면 18번을 난도 높게 느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얘기해드리고 해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일반 추론 부정발문. 그래서 봤더니 비문학에서 지금 내용일치 일반 추론이 3개가 나왔단 말이죠. 부정발문만. 긍정발문 1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막 알고리즘 같은 거 수업할 때. 여러분, 부정발문과 긍정발문에서 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부정발문 출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왜? 출제가 편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왜냐면 지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쵸? 틀린 말을 3개 만드는 것과 하나만 만들면 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정발문 출제가 많으니 그래서 선지 키워드 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었던 사고의 오류,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소모적으로 시간을 흘렸을 부분, 이런 것들을 볼게요. 자, 이런 해설 강의나 총평 강의를 아예 안 듣고 자료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방법론까지 해설제 다 쓰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해설 강의에서는 단순 해설이 아니라 어떻게 풀었어야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맞았더라도 오래 걸렸을걸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도 이런 방법론, 가이드 영상은 꼭 보시고 내가 했던 거랑 매칭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랑 다르게 푼 거 맞았어도 별표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하는 게 사실 기출분석의 의의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안긴 문장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문장 짜임새 문제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기 전에 딱 요거 머릿속에 이 도식이 떠올랐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있는 도식을 가져왔는데요. 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의 개수에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다. 그럼 혼문장, 2번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겹문장은 안은 안긴 문장과 그리고 이어진 문장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안은 안긴 문장은 속에, 안긴 문장이 절로써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자, 앞절, 뒷절이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접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절의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큰 문장 속에 쏙 들어가서 어떤 문장 성분인 척을 할 때 무슨 품사인 척 하느냐, 무슨 성분인 척 하느냐.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명사절, 그러면 명사형 전성어미 쓴 거, 음기. 자, 그 다음에 서술절, 요건 전성어미가 따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관형절, 은는 을던 전성어미를 써서 쏙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로 또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 부사어 역할을 하고 들어가서 부사형 전성어미도 다양하죠. 그 다음 인용절, 전성어미를 사용하지 않고요. 인용조사라고와 고를 씁니다. 따옴표가 있을 때는 직접 인용절, 그 다음에 따옴표가 없을 땐 간접 인용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얘기 중에 모르는 말이 한 톨이라도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준비를 하실 때는 절대 없어야겠죠.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제가 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앞뒤의 문장이 뒤집어서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일 때, 그래서 선우나 아니면은 종속적 관계, 인과관계나 이런 게 없을 땐 대등하게 이어졌다. 그 다음에 선우관계, 인과관계, 뭐 조건관계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도치했을 때 멀정, 얘는 도치하면 왜곡이 되거나 비문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어디서? 이론, 문법, 통사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선지에 언급된 애들은 뭘까요? 자, 1번. 자, 나는 고대합니다. 내가 고대해요. 그러면 큰 문장에서 주어 나는, 그 다음에 고대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그때 목적격 조사 앞에서 명사인 척을 하고 있는 절. 하지만 명사는 아니죠? 명사절이죠. 자, 그래서 전성어미로 뭘 썼네요? 기.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기와 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 보면 영호를 꾸미고 있는 착한. 자, 그럼 이 큰 문장에서 바깥 서술어는 도와주다. 누가 도와줘요? 영호가 도와주죠. 자, 근데 이 속에 안겨 있는 게 바로 착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의 주어는 누구죠? 영호예요, 영호. 영호가 착해요. 그러니까 쏙 들어가려고 봤더니 자기 주어랑 바깥에 있는 큰 문장 주어가 겹치는 거죠. 그럴 때 생략해도 되겠죠, 겹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적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무슨 관형절이라고 하냐면 관형절 중에서도 관계관형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가다 관형절 문제 나올 때는 관계관형절이냐 동격관형절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혜진이는 울산에 살고 초희는 광주에 산다. 자, 그래서 포물선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옆으로 나오죠? 그럼 다른 애들은 볼까요? 자, 여기서 큰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작은 주어 서술어. 자, 무지개 나오죠? 자, 그리고 얘는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개. 자,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 그리고 여기서 연결어미예요.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볼까요? 자, 뒤집어도 문장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졌네요? 자, 대등하게 연결된 것이죠. 그러면 안겼다, 안긴 문장이 없다, 이어졌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겉에 있는 큰 문장의 주어 서술어는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크게. 그 다음에 자, 내일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 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자, 우리들이 여행을 가자, 혹은 가족 여행을 가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 우리들이 여행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자 고라고 했죠. 이때 고가 뭘까요? 인용 조사. 따옴표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무슨 인용? 간접 인용절이 들어간 문장이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글 맞춤법 쪽에 들어가 있는 혼동어인데 저는 그 문법 규정 쪽에 간략하게 제시한 다음에 어휘 한자 책에서 한 번 더 보여드렸죠. 그때 제가 혼동어의 부분은 헷갈리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박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 곰따 뭐 이런 것도 있고 골다 그리고 골타 이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쯤 골아 떨어졌겠지?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골병 들다도 나오잖아요, 한글 맞춤법에. 그럴 때 우리가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히읗을 쓰지 않아서 우리가 골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요렇게 씁니까? 맞춤법에서 밑에. 그쵸? 요게 맞죠? 요렇게 안 쓰기로 했죠. 왜? 어원이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그럼 이런 조항의 내용이 왜 있겠어요? 추정이 그쵸? 골타의 리을 히읗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쵸?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요 부분에 리을 히읗의 골타 이게 몸이 많이 상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골아 떨어졌겠지? 라고 바꿔줘요. 피곤해서. 자, 그러면 코를 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를 골다의 골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아 떨어지다, 몹시 피곤해서 혹은 술에 취해서 잔다. 그리고 또 크게 손해를 입거나 낭패를 당했을 때도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요렇게 해주고 자, 이 예문에서는 1번 뜻으로 쓰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코를 골다의 골다가 아니라 몸이 골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저 많이 상했다라고 의미하는 골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 친구 생각이 깊던데 책 꽤나 읽었겠어.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수록됐던 기출에도 나온 기출선지죠. 네, 그래서 기출에 등장했던 적이 있는 꽤나와 꽤나. 그래서 조사 꽤나와 부사 꽤나 이것을 구별하는 건 이제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일행제 기출은 5년치 정도는 보시잖아요. 그럼 봤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갖은 모욕과 모멸과 박대는 각오한 바이다. 난 여기서 완전 빙고 이랬는데 제가 수업할 때 외국인 한국어 교육 얘기하면서 곤욕과 곤혹의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외국인들이 한자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게다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곤욕이랑 곤혹이랑.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어학당에서 수업을 하는지를 보여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어학당에 있는 친구들 가끔 구경 가거든요. 예, 그래서 강사군의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막 어학당 가보면 이렇게 해줘. 곤욕과 곤혹을 보면 곤자는 피곤할 곤, 이거 나무가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서 못 자라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수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피곤하다 할 때 곤인데 그러면 곤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부분이 뭐예요? 욕이랑 혹이죠.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곤욕과 그리고 곤혹이니까 얘는 가운데다 두고 얘랑 얘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말들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혹자가 들어가는데 곤혹과 대체해서 쓸 수 있거나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좀 외국인 대우를 해볼게요. 그렇죠? 취급이라고 하면 화내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우리 모국어지만 떠올려 봅시다. 여기 어학당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곤혹스러워. 막 난처하잖아. 자, 그러면 혹자 들어간 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당혹스럽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떠오르는 게 어휘력이 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에 대해서도 분명 어휘력이라는 건 존재하고 얼마나 순발력 있게 어휘 문제에 대응하느냐에 사실 영향을 좀 미쳐서 미리 외우지 않아도 대응해서 잘 푸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원래 좀 어휘력이 있고 순발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혹을 잡아서 당혹을 써볼까요? 당혹스럽다. 그럼 당을 또 잡아. 당황스럽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욕이죠? 자, 그러면 곤욕을 치렀다. 그럼 곤욕을 치는 상황은 어떨까? 아, 되게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웠겠지. 그래서 욕을 잡아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적이다. 치욕스럽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모 잡아서 모멸감을 느끼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휘 공부를 어학당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어휘한자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안 헷갈릴 거죠? 곤욕은 모욕과 치욕을 당했을 때, 그렇죠? 고생했을 때도 우리가 근데 대접이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고 곤욕스러운 대접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땐 피곤함을 느끼고 고생을 했다라고 하겠죠. 근데 곤혹은 당황스럽다. 이 상황이라서 둘의 의미를 더 찢을 수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거랑 당황스러운 건 다르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갖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모욕과 모 잡아서 모멸이라고 했죠? 나 이거 외우고 간 건 아닌데 옆에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 출제자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문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김 과장은 그러고 나서 자, 요것도 역시나 우리 기본서에 있었던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와 그러고 나서 저도 이거 막 되게 편하게 말할 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막 말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정확히 보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라고 하면 여러분 그리고가 뭐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 접속부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접속부사 뒤에 보조용언이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 그리고 나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아니 접속부사인데 어떻게 뒤에 보조용언이 오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 따윈 없는 거고 그냥 우리 입에 붙어서 우리가 막말한 거지. 그렇죠? 잘못된 언어 습관인 거예요. 제가 수업하다가 뭐 다른 거 수업하다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입이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김 과장은 그렇게 하고 나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때는 본보조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문장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김 과장의 행동이. 그러면 김 과장은 앞문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요청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 올바른 문장. 그래서 문장 다듬기 쪽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작문 능력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기본서에도 올바른 문장 다듬기 구간이 있잖아요. 그 제가 모두의 약점 특강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근데 할 때 보면 굉장히 애를 먹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워. 그 예문을 외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예문에서 조금만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올바른 문장 쪽은 그 예문을 테스트지로 다 들여서 무한 출력해서 거기에 다시 고쳐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3회 이상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고친다 외우는 게 아니고 직접 틀린 버전을 보고 이게 어디가 찝찝하니 밑줄. 그래서 이렇게 고쳐볼까 고쳐보고 그 다음에 정답과 매칭. 이렇게 해야 사실 우리가 서술형 시험을 보진 않아요. 서술형 시험을 보진 않지만 그 활동을 해야 문장 변형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기출에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 이 말투 기억나죠? 뭐뭐하다는 점은, 것은, 이걸 제가 무의미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가 점은 하면서 여기 그릇에 이렇게 들어오죠? 점은, 것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무의미 주어로 생각했을 때는 서술어도 그릇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블라블라라는 점이다,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릇 대 그릇으로 마무리를 해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혹은 리포트 쓸 때 분량 늘리고 싶을 때 그냥 사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고유 언어를 가졌다, 이렇게 쓰면 될걸.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러면 훨씬 길어짐. 그죠? 그러면서 모든 문장에다가 그렇게 껍데기를 씌워. 그죠? 그러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자수를 막 맞추는 경우가 있죠? 다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면서 왜 모르냐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굳이 그 문장에 필요하진 않은 포장지를 만들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어를 가졌다는 점이다, 것이다. 그릇 대 그릇, 이렇게. 이래야 주어 서술어 호응이 맞는 거죠. 자, 똑같아요. 2번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기서 일은, 자, 여기 퍼줘. 이런 일은,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겠어요? 즐거운 일이었다,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일은 시간이었다. 안 맞는 거지, 호응이. 자, 그 다음에 3번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자, 여러분 이거 바꾸는 거 여러 가지 가능.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좋겠다고 결정했다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3가지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릇이야. 그러면 내 생각은 것이었다. 이렇게 그릇으로 담아주면 포장지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고, 벗겨버릴까? 포장지를. 그럼 나는 생각했다. 그죠? 나는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2, 3번은 그래서 겉에 포장지를 벗겨낸 알맹이 문장만 남겼달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가 했어요. 여러분 이건 통사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이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절? 인용절이죠. 자, 이것을 지금 여기에 쏙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을 했다.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그래서 인용절을 사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문장을 써놓은 것입니다. 주어 서술어 호응이 자연스럽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안에 인용절도 바깥의 문장과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요. 그래서 이제 문법과 규정과 이런 부분들도 배울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의문론 배우고 형태론 배우고 통사론 배우고 맞춤법 쫙 배우고 표준어 규정 쫙 배운 다음에 올바른 문장 배우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제 기본서 순서를 보시면 뭐 이론 문법만 쫙 한 다음에 규정하는 게 아니죠. 의문론하고 표준발음법, 형태론하고 맞춤법, 그 다음에 통사론하고 올바른 문장 다듬기. 전 이렇게 교차해서 크로스로 가잖아요. 그래야 실제 이렇게 통사론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게 돼요. 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 장문 유형 중 문법 규정을 비벼 넣을 수 있는 뭐다? 고쳐쓰기 유형이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굉장히 긴 문장에 뭐 예를 들어 문단이나 글이에요. 그리고 문단이나 글에서 이렇게 뭐 접속어라든가 문장의 순서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러면 사실 좀 더 독해에 가까운 장문 유형이 되는 것이고요.
요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요렇게 썼을 때는 이거를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문법에 넣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문은 장문 유형이지만 사실은 요런 식으로 글을 형성하지 않고 보기가 나왔을 땐 문법으로 분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또 나왔네. 지방직에 나오더니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 중복 표현. 자, 그래서 기간과 동안은 의미 중복 표현이다. 이건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을 만한 대표적인 문형이죠. 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팀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겠습니다. 번역 to have. 그래서 관념에 대해서 자꾸 have 쓰지 말라고. 우리 만남을 가지자, 회의를 가지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시간을 가지자 하지 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열려져, 열리어지. 그러면 이거는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 즉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둘 다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피동? 이중 피동이죠. 그래서 이중 피동은 옳지 않으니 이렇게 해소를 해달라.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온라인 가나다에서 한번 답변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에도 누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지다라는 말도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생님, 그래요? 이렇게 이중피동인데 괜찮아요? 해서 뒤져봤더니 여기서 열리다와 열어지다 둘 다 가능하고 열리어지다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 그랬냐면 열어지다 보다는 열리다가 훨씬 자연스럽고 열려지다 보다도 이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마치 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헐겁게 답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문법상 이중피동은 X야. 그러니까 이거에 희망 걸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발 빼잖아. 논란이 있으므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에 맞는 수험서에 맞게 해달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수험서에는 이중피동 쓰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리을 지난반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럼 구속하다의 주어가 누구? 검찰이 구속했죠? 근데 구속시키다로 바꾸면 검찰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구속을 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키다를 잘못 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잘못되게 고치는 게 되는 거예요. 놔두면 되죠. 그냥 놔두면 되는데 고쳐서 오히려 틀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서는 어느 부분 하다를 쓸 수 있는데 시키다를 쓰면 틀리다. 그리고 얘는 시키다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죠. 남한테 시킬 게 아니니까, 검찰이 할 거니까.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 우리 기본서에는 언어와 국어에도 나오고요. 한글 맞춤법 쪽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전 배열 순서가 기본서에 2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문제에도 이렇게 제가 섭섭하니까 한 개씩 넣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배열 순서 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초성은 똑같네요. 그래서 사전 배열 순서에서 우리가 종이 사전 안 쓰지만, 그죠? 하지만 요게 한글 맞춤법 안에 있는 한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초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초성이 같다면 중성을 기준으로 하고, 중성도 같을 땐 종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게 똑같다면 한 음절이 똑같은 거죠. 그럼 둘째 글자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면 중성을 보도록 할까요? 중성에 오,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와. 자, 그러면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초성으로, 초성 순서 때문에 틀린 사람 거의 없다. 근데 중성, 모음 순서를 잘 안 외운다. 그리고 모음 순서가 더 현란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중성 볼게요. 아, 에, 야에, 어, 에, 여에, 오는 새끼가 많아요. 욕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에 더해서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리고 얘는 새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해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얘는 새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으랑 이랑 더하는데 사이에 꼈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이 중에 가장 앞에 나와야 될 건 오잖아요. 그리고 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오에서 만들어진 말이니까 뒤로. 그러면 여기서 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역과 디귿에서 한 받침을 봤을 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겹받침 때문에 좀 놀랐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 먼저 리을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와 나오고 그 다음에 유. 자, 그럼 만약에 겹받침 때문에 당황했으면 다른 케이스가 있나? 봤어. 그랬더니 요 밑에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디귿이 먼저 가려면 무슨 룰이 있었어야 되는 걸까? 무슨 룰이? 그냥 무조건 헛받침들을 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겹받침들끼리 둔다 뭐 이런 룰이 있었어야 되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했겠어요? 그런 룰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관용 표현과 한자 병합형입니다. 자, 넌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사실 오지랖 넓다를 몰라서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고 심지어 오지랖을 가지고 비읍 받침으로 해서 교란시킨 적도 있었고요. 비읍이냐 피읍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낸 적도 있고 오지랖이 정확히 뭘 얘기하냐 이런 걸 낸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참견하길 좋아한다 남의 일에 라는 건 다 아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것 찾기니까 근데 꼭 이렇게 발문 잘 안 읽어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걸 찾으려고 들어가지고 2번 읽고 그러더라고. 발문 좀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1번 아련. 그러면서 생각 오래 하지 마. 그렇죠? 알련. 오지랖이 넓으면 임금에게 참견하려고 임금을 아련하나? 자, 여러분. 아이 진짜로 들은 질문이라서 그래요. 선생님 이거 관계가 있지 않나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임금에게 참견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아련한 건? 자, 그렇죠? 뭔가 임금님을 아련하는 건 알아. 근데 뭔가 이게 임금님께 직원을 올리려고 아련했을 수도 있잖아요. 까지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야 그 너무 오래 생각해서 연결고리를 막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연결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제가 그랬죠. 지구 요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그죠? 자, 2번 간섭, 참견, 간역. 저라면 그 아까 전에 그 생각에 매일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거니까 오히려 3대 1을 만들려고 했어야지. 그러면 임금님을 보고 이렇게 하는 하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유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 1번 이렇게 깔끔하게 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지문 길이 보고 허거걱 했겠지만 교과서 필수작이었다. 자, 그럼 요런 문제 풀 때,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라고만 하면 발문이 굉장히 넓죠? 사실 현대산문 문제를 낼 때도 내용을 낼 수도 있고 뭐를 낼 수도 있는데 그죠?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낼 수도 있는데 근데 저 말만 가지고는 내가 어디다 초점을 넣어서 읽어야 되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제가 뭘 흘끔? 선지를 흘끔 보고 내용이냐 아니면 서술상의 특징이냐 형식인지 내용인지는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흘끔 봤더니 어때요?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내용 문제죠. 이럴 땐 자 적절하지 않으니라고 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세 개는 맞는 말이니까요. 일단 다 읽기 전에 선지에서 힌트를 얻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함정에 또 빠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소리면 맞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문학에서 내용일 때는 선지를 먼저 읽지 말라. 그냥 흘끔. 내용인지 형식 문제인지 파악할 정도로 0.01초 흘끔. 이렇게 봐야지 얘를 꼼꼼히 읽고 지문에서 찾으려 들면 발췌독하겠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게 되죠. 출제자가 왜 이렇게 지문을 길게 냈겠어요? 그런 사람들 걸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흘끔 본 다음에 제가 사람 이름은 잡아도 된댔죠? 네. 자,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 왜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소재나 인물. 그래서 인물이나 소재만. 그러면 좀 집중할 거니까 자세히 문장 읽으면 안 돼.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냥 딱 사람 이름과 소재만.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부 서술어들의 밑줄 그으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며 천국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고 그리고 생활은 전쟁이었는데 맨날 졌음. 자, 그러면 우리 5 식구의 생활은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 부정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해온 일은 5가지다. 자, 근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자, 이렇게 서술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는 대들었고 우리들도 성토했다. 가족들이 찬성 반대? 반대. 그래서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했다 못했다? 포기했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땀을 흘리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사람들. 자, 그리고 공부를 그만두게 됨.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학교를 그만두게 됨.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았대요. 그럼 이게 좋은 보호인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좋은 거 한 톨도 없었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받았대요. 그럼 어떤 이질 집단? 가난한 집단. 뭔가 결함이 있는 집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집단의 구획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보호는 긍정적 보호, 부정적인 한계. 부정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그만뒀지만 인쇄소에서 활자라도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죠. 왜? 그거 아니면 공부한자 그룹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주를 봐서 펜터치를 해둔 게 아니라 이건 진짜로 그냥 아까 전에 봤던 인물 키워드만 보고 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선지 일치되는 부분만 쳤으면 더 간절해졌을걸요? 그래서 제가 펜터치 올릴 때 제가 그냥 혼자 제가 풀어본 다음에 제 펜터치 그대로 올리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보면 제가 지문 볼 때 어떻게 해놨나, 선지 볼 때 어떻게 해놨나 보세요. 빗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독해 다 맞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저랑 펜터치 틀린 거 있으면 깊은 반성. 자, 그래서 여기서 끊어 읽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끊으면 머릿속에서도 분할을 해서 점검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한 시험을 볼 때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시험지가 쉽다고 우리가 한가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해 애쓰지만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 얘 맞는 선지지만 여기선 이들이 아예 낙담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도 일도 안 하고 있었으면 앞절에서 X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OX가 포인트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썼다. 노동을 계속했다. 근데 윤택한 삶을 누리기 어려웠다.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 다음 아버지는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하여서 그만뒀지. 그쵸? 새 일을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새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그저 포기했죠. 그래서 이거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건 맞지만 이게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 그것조차 포기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이지 않는 보호는 한계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호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들의 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공부를 한 자가 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코 여긴다. 여러분 괄호 쳐놨죠? 제가 출제자면 저 그냥 입으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레벨업을 해볼까요? 제 모의고사 화제의 모의고사 레벨 1과 레벨 2죠. 레벨 1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레벨 2 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걸 노리는 거죠. 우리가 여긴 거랑 괄호만 뜯어놓는 게 OX가 같이 나올까? 똑같을까? 자, 예를 들어 자신들의 구역에서 벗어날 길을 공부를 한 자가 됨으로써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공부하면 이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O가 되겠지. 그쵸? 그 문장과 이들은 그렇게 여긴 거랑 같은 문장일까? 근데 제가 이거를 괄호만 뜯어내서 좀 더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공부만 하면 살 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면 OX. X예요. 알 수 없죠. 저 그렇게 만들면 레벨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이 남으셨다면 그것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계속 변하는데 독해 문제 증량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뭐라 그랬죠? 난도를 올릴 거라 그랬죠. 그게 올해가 아니었으면 내년이나 7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에서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입니다. 물론 내용일치일지 일반 추론일지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이럴 때는 선지 변별 키워드. 무슨 키워드? 공통 키워드, 변별 키워드. 변별 키워드. 제가 만든 말이죠. 변별적 키워드.
이 선지가 지문에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될 말인데 자주 안 나올 말. 그러면서 후다닥 보면 실수할 것 같은 부분은 분절해 놓기, 방향성 체크해 놓기 하셨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에 쳤죠. 공통 키워드는 뭐니까? 사물 인터넷이 공통 키워드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봐도 알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 그 다음에 2번. 괄호치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결과.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 OX 포인트 하나. 네트워크 상에서 OX 포인트 둘. 인간의 개입 없이 OX 포인트 셋.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넷. 사실 명백히는 이어까지 정의된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터넷과 다르다 해서 여기 부분 밑줄. 자, 한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면 훨씬 더 초점이 잘 잡히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췌독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발췌독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수업 듣지도 않고 제 수업 잘못 파악하고 유지는 무조건 선지먼저 읽으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먼저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막 유지는 발췌독을 시킨다. 내가 극혐하는 게 발췌독이야.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정의로 수십억 개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사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기존 인터넷이면 되겠네. 아까 선지 중에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으로 보라 뭐 이런 얘기 있죠. 일단 치는 거죠. 이 인터넷에서 출발해. 그 다음에 여기서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소통. 그러면 컴퓨터 아닌 걸 컴퓨터로 만든다는 얘기.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전원이 있었던 전자기기나 기계 등은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 새롭게 얘네들이 부착되면서 뭐가 돼요? 컴퓨터가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스타일을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야 라고 한대. 여러분 이거 글쓴이가 한 말이에요? 혹자가 한 말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비판할 거잖아요. 글쓴이가. 자, 그래서 혹자는 부분은 물결 칠게요. 제가 연두색으로 한 거 물결. 이 부분은 글쓴이가 이야기한 게 아니다. 끌어온 이야기인데 왜 끌어왔을까 했을 때 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릇된 것. 그 다음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보다 공통점. 자, 이렇게 하고 선지에서 답안 결정을 하면 되겠죠. 물론 보자마자 확실한 거 소거해 나가면서 지문을 읽어도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수선하다면 이렇게 치고 선지.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아까 공통점 확인했죠? 그 다음에 요 사물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기능하고 여기서 X포인트는요. 자, 여기서 이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거 글쓴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혹자들의 말을 이야기한 부분에 첨가된 얘기예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인간의 개입 어디 있어? 혹자들은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물만큼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지능성. 그래서 사물이 사람만큼 똑똑해야 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는? 글쓴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의 개입. 사물의 이 개입을 부정했는데 또 이것도 글쓴이는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안은 3번.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인간의 개입이 없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에서 낯선 한시가 나왔으나 뭘 다 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을 보면 되는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전시가지만 고전시가답게 나온 건 아니다. 예, 그냥 현대시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문학 문제를 많이 못 내니까 더 내고 싶은 거만. 예, 그러니까 막 그 양귀자의 소설에다가 선지에다가 현대시 놓고 생각한 거야. 아, 현대시 비율이 너무 낮은데? 선지에 넣고 보니까 현대시를 좀 부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낼 자리가 없네? 그러면 고전도 하나 내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고전은 현대처럼 내버리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지금 여기 보면 보기는 다음 한시에 대한 감상이다. 기업부터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 적용형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문학에서 수능처럼 보기의 감상을 바탕으로 시를 읽으면 유리한, 그럴 때 보기가 조건일 때가 있을 거고 힌트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읽을 때 노란색은 의심, 하얀색은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왜 얘를 먼저 능동적으로 읽고 한 다음에 보기를 읽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놀리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러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얀색은 우리한테 그냥 주는 힌트잖아. 그러면 뭐하러 이걸 먼저 봐요? 하얀색은 믿고 가도 되잖아요. 심지어 노란색도 하나만 뻥일 텐데. 그쵸? 그러면 얘를 읽고 노란색보다는 하얀색의 힌트를. 자, 여기서 시인은 임진왜란을 겪었다.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늙은이와 아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다. 이런 걸 의심하지 말란 말이죠. 의심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이들은 아이의 부모이자 할아버지의 자식에 해당하는 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일 것이다. 그 무덤은 누구의 것이냐? 그럼 상황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능동적으로 보면서 이게 뭐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부터 진입한 사람보다 여기서 하얀색을 보고 활용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땐 1분은 단축돼요. 진짜. 진짜 적어도 30초는 단축됐을걸?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언제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면, 여러분, 제가 독해 수업할 때 통일성 문제 수업을 할 때, 그래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 찾으세요라고 할 때 혐의점이 있는 문장이 있고 배경에 존재하는 문장이 있을 때 배경에 존재하는 문장을 이용해서 혐의점에 대해서 판단하라 그랬죠. 네, 그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하게 써서 흰둥이가 앞서가고 누렁이는 따라가는데, 들반머리 풀섭해 아이의 아버지 무덤이 손자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의 무덤이 있네. 자,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밭사이길로 들어서자 해가 저물어 취해 돌아오는 길을 누가 취했을까요? 늙은이가 취해서 돌아오는 길을 손자가 부축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이자 아들이 되는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해가 어둑해질 때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어린 손자가 부축을 하고 돌아오는 할아버지.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이 시는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뒤에서 물음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해질 무렵 돌아오는 거지 제사를 해질 무렵 지냈을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인정. 근데 여러분, 이때 그렇다고 X예요? X는 보장이 돼요? 아니잖아요. 해질 무렵에 제사를 지냈는지, 제사를 지내고 술을 먹다가 해가 졌는지, 그쵸? 모르겠으면 넘어갔어야지. 보류. 왜? 이럴 때는 사지선 소거법으로 풀어야죠. 그쵸? 자, 그래서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그때 이 문장은요, 좀 문장이 깔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게 해질 무렵 돌아왔다는 건지, 그 다음에 해질 무렵 제사를 지냈다는 건지, 문장 자체가 그냥 더러웠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을 끈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시간을 끄셨나요? 왜? 이게 되게 중의적 문장이면 여기서 그냥 넘어갔어야죠. 그쵸? 왜? 나머지가 다 맞으면 얘가 답이겠지. 하지만 나머지 중에 더 개소리가 있으면 걔가 답일 거거든. 그럼 여기서 오래 시간을 끄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에서 무덤이 들만머리에 늘어서 있다는 것은 전란을 겪은 마을에서 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진왜란. 그래서 여기 하얀색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죠. 무덤이 늘어서 있으면 하나겠어, 여러 개.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여기 등장하는 늙은이 아이, 요건 다시 안 읽어도 되죠? 할아버지가 취한 까닭도 죽은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도 살려주고, 그 다음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그림을 그리듯 장면을 묘사하고까지 오, 그 다음 후반부에 정서를 표출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정서를 느끼면 안 되고요, 드러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노인의 감정이나 아이의 속마음이 감정서술어가 있습니까? 감정서술어가. 취하다요? 이렇게 취할 수도 있는데, 그쵸?
취하다가 감정소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경을 보고 감정을 느낀 것이지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찝찝하다. 막 1번이 답안이 될 가능성은 없느냐 그러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한시는 선경우정이 아닌가요? 누가 몽땅 그렇대. 선경우정이 많은 거지. 여러분 표출 정서가 정말 드러났어야죠. 내가 보고 느낀 감정은 표출된 감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에 기억부터 리을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 한자 활용한 걸 좀 보세요. 둘 다 도금은 뭐죠? 도죠. 근데 휠 도를 써야 되는 상황에 뭘 써놔서 도망가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길이 깔려 있네? 그 다음에 손이네? 그쵸? 그래서 도전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길과 손 중에서 그래서 적절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판단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지. 천동설을 지지하던 그건 뭐예요? 난 저걸 미슘이다 했던 거죠. 그때 땅이 들어갈까? 자, 그쵸? 자, 그래서 제 생각엔 2번을 고르고 틀릴 것 같진 않아요. 땅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앞에 가질 지자가 쓰였는데, 그쵸? 여기 앞에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 이렇게 가를 지자에다가 가질 지자. 그 다음에 가라앉을 침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잠길 침자를 썼어요. 자, 그래서 침묵이라고 했을 때는 가라앉을 침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침은 우리 왜 거기서도 있어요. 문법 규정에서 침체가 채를 소금물에 절인 다음에 침체, 딤체, 김치 요거 할 때도 그쵸? 우리가 침전물 윤동주의 시할 때도 나는 왜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침전하는 것일까? 거기도 침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맹세할 맹, 맹세할 세. 저는 이 위가 어려웠더라도 이거는 그쵸? 여기서 요걸 보고 뭔가 이게 맹인지 몰라도 그게 굳게를 밝게 이런 식으로 연관 지어서 생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 맹세할 세라는 건 우리 기본서의 맨 앞에 나와요. 부수 확장 한자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꺾어요. 고집을 꺾어요. 그리고 말로 기록해요. 맹세할 세. 그쵸?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화법 문제죠. 다음 대화에서 정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요. 발문 읽으신 거 맞죠? 정민이. 그러면 정민이 위주로 보되, 그렇다고 여러분 정민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뭐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되 정민에 집중해야죠. 자, 그래서 자, 요즘 짝꿍이랑 사이가 별로야. 왜? 무슨 일이 있어? 이 순간 저랑 같이 하셨을 땐 이거 듣기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말했냐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한 것 같지만 먼저 운을 뗀 게 누구죠? 상수죠. 상수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왜? 무슨 일이 있어? 더 말해봐. 이거 무슨 듣기? 공감적 듣기에서 이 사람이 더 말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소극적 공감적 듣기죠. 그게 딱 떠오르면서 내가 아는 거 시킬 것 같다. 자,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어? 걔가 자꾸 내 일에 끼어들어. 그러면서 사물함 정리부터 내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잖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공감해주면서 짝꿍한테 그런 말 해보지 그랬어. 이것 때문에 뭐 짜증난다 말해보지 그랬어. 해봤지? 했지만 그때뿐이야. 아마 나를 자기 동생인 줄 아나 봐. 자, 그러자 이제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면 공감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싹 얘기해줘요. 작년에 내 짝꿍도 자, 그 다음에 쭉 힘들었어. 너의 얘기를 들으니 그때가 다시 생각난다. 생각을 바꿔보니 그게 다 관심이다 싶더라고.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리고 짝꿍과 솔직하게 얘기해봤더니 그 애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더라고. 그러면 나의 경험을 왜 얘기해줬을까? 그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감적 듣기 중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유도해주고 도와주는 걸 적극적 공감적 듣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래봐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정민이가 용서할 필요가 있나? 그쵸? 자, 그래서 정민이에 집중하시면 1번 같은 거 절대 고를 리가 없어요. 1번 골랐다면 아예 발문을 안 읽는 사람. 자, 그래서 1번은 정민이와 상관없죠? 그 다음 2번 내 경험을 들어 상대방인 누가 지금 고민 중인 누구를 상수.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이 상수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냐고 상수의 입장을 용서해요? 아니죠. 상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공감적 듣기 문제였어요. 진짜 모고 시즌마다 했네요. 제가 이거 나올 때 됐다 그랬죠. 대화의 경률 나왔고 공감적 듣기 나왔으니 남은 시험은 뭐다? 공감적 듣기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 다음에서 제시한 글의 전개 방식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말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유형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지를 풀었어도 이 유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틀리는 사람 계속 틀려. 왜? 그 전개 방식에 대해서 생각보다 헷갈리는 상황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어렵진 않았어요. 왜? 답이 허무하게도 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출제자는 드릉드릉 하고 있다고요. 나머지 선지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왜? 사실 그냥 1번이 정답인 거는 모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는 전개 방식이다. 그러면 1번 온실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은 해수면의 상승이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바다 육지 비율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엄청난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게다가 또 섬나라 저지대는 온통 물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기온 상승의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과가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1번은 사실 딱 보고 1번 보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끝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레벨업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어렵게 되면 사실 저는 2번, 3번, 4번에서 쓴 전개 방식을 다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묻고 싶어요. 자, 생각보다 그냥 인과를 안 썼다만 하지 마시고 다른 걸 초점으로 냈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나머지 선지들 보면서 어렵게 내려다 참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네, 자, 그럼 볼게요. 2번. 이 사회의 경제는 모두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한 문장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 문장만 보면 제로섬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경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경제예요. 첫 문장만 보면요. 그러면 첫 문장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사회의 경제를 요소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분석이에요. 첫 문장은 분석이에요. 첫 문장은 분석. 자, 그 다음 제로섬이란 보고 정의다 했으면 그러다 큰 코 다칠 거야. 제가 그랬죠. 제로섬이란 어떤 수를 합해서 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해서 여러분 이때 정의라는 거는 원래 조건이 필요한데요. 정의는 정의당하는 단어가 있으면 피정의항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가 제로섬이잖아요. 피정의항이. 제로섬을 정의하려면 어떠저떠한이라는 차별적인 특징, 종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위어, 유개념이 필요합니다. 유개념은 상위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섬이란 어떤 것들 중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유개념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둘째 문장은 정의는 아니고 뭘까요? 자, 정의에서 유개념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수업했죠? 제가 독해 수업할 때 확인이다. 그래서 둘째 문장은 확인되었어요. 제로섬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다음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건 제로섬의 뭐예요? 예시인데 여러분 요 두 문장 관계에서는 예시예요. 왜? 제로섬 구체화잖아. 근데 이 사회의 경제는 이 경제를 설명하고 싶은데 운동 내부의 제로섬을 얘기했다면 유추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둘 관계에서는 예시 그리고 이 첫 문장과 이 관계에서는 유추입니다. 여러분 출제자들이 드릉드릉거리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일까? 언제 독해가 내 모의고사만큼 어려워질까? 자, 예. 그래서 요걸 엄청나게 먹잖아요. 저 모의고사 어렵다고. 그래서 근데 있잖아. 내 모의고사 수업 듣고 내 모의고사 다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쉬웠다고 괜히 풀어서 한 사람 없을 거야. 왜? 그래서 실제로 시험지가 쉬워 보였거든. 그쵸? 그래서 물론 오히려 이걸 아쉬워하죠. 좀 더 어렵게 나오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유리했을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을 거고 남은 시험 있는 사람도 확실히 느꼈죠. 자, 그 다음 3번도 볼까요? 다음 날도 찬호는 학교담을 따라 돌았다. 자, 찬호가 학교담을 따라서 돌았어요. 그리고 고무신을 벗었어요.
한 손에 짝짝이 쥐었어요. 고양이 걸음으로 보초의 뒤를 빠져서 팽이처럼 교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서술어들이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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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입니다. 서사. 자, 부분적으로 뭐뭐처럼 같은 비유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시 부분을 크게 잡아선 서사라고 하셔야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니까요, 동작을. 그 다음, 벼랑 아래는 빽빽한 소나무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벼랑 아래를 묘사했어요. 벼랑 아래. 그 다음, 자, 새털구름이 흩어진 하늘 아래 저 멀리 보이는 논과 밭, 강을 선물 세트처럼 끼고 들어앉은 소읍의 전경. 그러면 하늘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했지만 어쨌든 자, 멀리서 바라본 소읍의 전경의 묘사. 그래서 감각적으로 묘사하기. 시각적으로 뭐가 보이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서사, 얘는 묘사. 요렇게. 자, 그러면 앞으로도 훨씬 어려워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진행자 A의 대화 진행 전략.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공감적 듣기도 정민이한테 집중이죠. 그리고 얘도 어때요? A의 전략.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것만 뜯어 읽을 수 없다. 제가 모고 수업할 때 미리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본이 나와 있을 때, 다자대화 나왔을 때 어떤 것만 빨리 뜯어 읽을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그랬죠? 진행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진행자, 사회자는 그들이 하는 말만 먼저 빨리 뜯어 읽고 나머지를 읽으면 속도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왜? 개요를 보여주거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뜯어서 누구의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때 이거 선지를 읽고 들어가려는 거. 자, 그건 맞을까요? 부정발문이니까 선지 먼저 읽을까? A의 대화 전략이고 이 중에 3개는 쓸 거니까 미리 가져갈까? 그거는 저라면 지문의 길이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어. 그러면 가져가요.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오히려 얘 기억하다가 지문을 제대로 못 읽어요. 예.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볼까 말까는 이럴 때는 지문의 길이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융통성이죠. 네. 자, 그럼 요 정도의 길이는 저는 엄청나게 길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가져간다면 1번에 들었다는 반응, 2번엔 모순점을 찾아 대응, 그 다음에 3번에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의 유도, 4번에 이제 보충, 해석과 보충 이렇게 잡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얘 진행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과장님 안녕하세요.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화제에 대한 질문. 자, 그러면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홍보가 될 수 있죠. 대답을 유도하는 거 3번 해당됩니다. 네, 이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성과에 대한 홍보도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그렇군요.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은 없었나요? 그렇군요. 이거 뭐예요? 반응. 1번. 반응. 그렇군요.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은 없었나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홍보성 말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이러저러 하시다는 말씀이군요. 요약을 하면서 이제 간편해서 좋네요. 그래서 확대돼서 앞으로 많은 도움 되기를 하면서 해석과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그렇군요. 그 다음에 모순점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비판적 듣기 한 적이 없어요. 비판적 듣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 이건 공감적 듣기 한 문제, 비판적 듣기를 안 한다는 걸 알아차려라 한 문제. 자, 그 다음 3번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한다. 질문지. 그 다음에 해석과 보충 부분에서 이제 정리해주면서 의견 얘기한 부분들도 있죠. 그 부분.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삼국유사가 문학으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비문학으로 분류하기도 그런데 이렇게 사건, 일화적인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문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전 산문 쪽의 내용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이들의 이 줄거리라든가 이들의 의도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뭐 하라고요? 표현인가?
아니면 내용인가? 자, 선지 흘금 했더니 내용이죠. 이럴 때는 지문도 안 길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가자? 지문부터 가자. 용왕의 아들 이목은 항상 절 옆에 작은 연못에 있으면서 하면서 읽으면서 저는 빗금을 쳤어요. 빗금을 왜 쳤는가? 아이 뭐 줄거리 파악해서 뭘 찾아야 될 테니까 빨리빨리 찾아야지. 그러면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 이런 느낌으로다가 마디를 쳐두면, 여러분 어릴 때 막 피아노 배워보면 악보가 있으면 악보에 마디가 있어요. 어디까지 쳤는지 빨리 보잖아. 건반 봤다 위에 봤다 건반 봤다 위에 봤다 할 때쯤에는 그래서 이렇게 마디가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세로로 끊어주는 크게 장면이 바뀌거나, 그죠? 그 장면이 바뀌는 건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분할될 때, 그럴 때 빗금을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용왕의 아들이 도와줬다 스님을. 그 다음에 옥황상제가 이게 함부로 그랬다고 해서 이목을 죽이려 함. 그러자 이목이 이제 위급함을 아래다 스님이 숨겨줌. 그러자 이제 천사가 이목을 내놓으라. 저 나무에 있어요 하니까 나무를 탁 펴라. 자, 그 다음에 그 바람에 배나무가 꺾였는데 용이 쓰다듬자 소생함. 이때 그리고 그 나무가 근래에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었다. 그 막대기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요때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착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저 수능 시장에서 문제 공장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제 문제지 안 거친 사람 없을 거예요. 뭐 디딤돌, 뭐 꿈틀, 뭐 자이, 뭐 이런 것들, 메가북스 뭐 이런 데들이랑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 문제지 한 번쯤은 거쳤을걸. 어쨌든 그래서 저는 수능 쪽에서는 뭐 수업도 했지만 인강을 안 하고 문제를 이렇게 만든 이런 집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뭘 노리는지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예, 그래서 아마 독해 수업이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면 틀리는 거예요. 보세요. 배나무가 한번 작살 났거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바람에 천사의 벼락으로 배나무가 꺾였는데 소생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에요. 땅에 쓰러진 건. 그러면 요거를 놓쳤다는 거지. 아니면 봤어도 신경을 안 썼거나.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갈라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 사건인 줄 알아버리면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이 나무에게 두 번의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최근 시련이고 한 번은 극복했다는 거죠. 그렇죠? 용의 쓰다듬음으로. 자, 그러면 문제. 천사의 벼락을 맞은 배나무는 저절로 X. 용이 쓰다듬어서. 그리고 혹자는 다른 의견도 있다. 어쨌든 저절로 X. 자, 그 다음에 2번 실수로 X. 모르잖아요가 아니에요.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천사가 미션 받고 왔잖아. 이목을 죽이라고. 그래서 나무를 쫙 하면은 이목이 죽을 줄 알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의 당대까지 전해졌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근래에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서 자 여기다 두었고 그 막대기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글의 마지막일지 중간까지 보여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글귀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라든가 이 사람이 그 글귀를 봤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알 수 있으면 열린 선지죠. 참 가능성이 열려있죠. 나머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제멋대로 비를 내리는 보양스님을 버려요, 이목을 버려요? 이목. 그러면 1, 2, 4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이거 증거 내놔라. 그럼 문학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이야. 문학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참선지. 절대 그럴 수 없다, X선지. 자, 그 다음 15번.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 추론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빈칸의 미치가 맨 위거나 맨 아래일 때 출제 비율이 주제인 확률이 높죠. 근데 그 확률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확률로 움직이지 마시고, 자, 여러분 맨 뒤인데 주제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어떤 종속적 처리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맨 앞이만 맨 뒤면 주제야 이런 식으로만 가시면 나중에 문제 어려워졌을 때 속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얘는
대표적인 범주 안에 있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제가 들어가기 적절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지역 방언을 쓰시는 분들은 대체로 을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어와 을을 다르게 말한다라고 했어요.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한다라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럼 구별하지 못한다 밑줄. 지금 경상 지역 분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내 귀가 이상한 줄 아나. 나도 들리거든. 그냥 글이잖아요. 자, 그다음 이들은 증표, 정표를 구별하여 듣지 못한다. 보세요. 듣지 못한다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들은 시옷과 쌍시옷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 그래서 따라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예시니까. 자, 그래서 밑줄은 구별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쭉 보면 구별하여 듣지도 못하고 발음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예시 하나 더 들었고 그 다음 쉽게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요. 모른다. 자, 한편 평안도 및 여기서 한 번 더 알려줄게요. 평안도 및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에서는 오우를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 이것도 몰라서인가 보면 평안도 사람들의 지읒 발음은 다른 지역의 디귿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 이때 이제 출제한 사람이 되게 의도적으로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거고 이건 알면서 안 하는 거야를 나누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뭐가 더 있었어야 돼. 이해되시죠?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이들은 알면서 일부러 그래요 라고 하려면 그죠? 그러면 정보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글이잖아요. 하나의 글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뒤에 둘째 문단도 어차피 그럼 첫 번째 문단에 예시를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지역은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지역마다 소리가 다양하다? 아니고 우리말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발음법이 있다. 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상도 표준 발음법은 따로 있나요? 아니죠. 그다음 우리말은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이게 딱 정확하죠. 그리고 자음보다 모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이 있다를 알 수 있나요 여기서?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다음 16번. 16번에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통일성. 자, 여러분 문항 분류만 봐도 사실 그 강사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성어로 한자로 분류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이 문제를 독해로 분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강사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어 문제입니까? 독해 문제입니까? 물론 병합형이죠. 근데 둘 중에 어떤 능력으로 돌파를 하라고 낸 걸까요? 출제자의도요. 여러분 이게 성어 문제면요. 단 한 선지라도 문맥적으로 이런 뜻이 아닌 성어가 있거나 그쵸? 아니면 성어에서 도금을 빼버리거나. 근데 여기 보면 지금 1번부터 4번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어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OX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뭐죠? 저 지문의 통일성에 알맞는 요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글로벌 아이콘이 됐던 소위 스마트폰이 그 진화의 한계에 봉착한 듯 그 다음에 호시절이 끝났네. 기업들의 호시절은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 통일성이라고 했는데 그 문단만 보면 안 되죠? 두 번째 문단이 왜 있겠어요? 그럼 장식일까요? 불필요한 텍스트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길게 내고 싶은 판에 무슨 불필요한 텍스트를.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야죠.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후의 글로벌 주도 산업은 뭘까?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사업이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다시 노력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이 뭐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끝났어 이거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 사업은 뭘까 하면서도 하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라고 그 다음 사업이라고 해서 영구불멸하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통일성은 뭘까요? 어차피 모든 사업은 언젠가 끝난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주제 문제예요. 이것도 통일성, 주제 문제 결국에. 자, 그래서 여기서 2번이 되죠.
근데 이 안에서 이 문제, 그러면 반성할 땐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게 적합한가? 뭐 아니면 아전인수는 뭐 그러면 뭐 이기적이고 뭐 제논에 물대기고 이런 생각이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먼저 이 문제를 보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안 다음에 그리고 그것에 가장 적절한 거 고르게요. 가장 적절한 거. 그럼 먼저 빈칸에 들어갈 가다반부터 잡고 그 다음에 선지로 갔으면 금방 끝나는데 1번 보고 생각해보고 2번 보고 생각해보고 3번 보고 생각해보면서 대입해서 풀려고 하면 오래 걸리지. 그쵸? 오래 걸리지.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절치부심, 건불심년, 아전인수, 내우외환을 몰랐다고 해봅시다. 몰랐다. 가정해볼게요. 몰랐다면 1번 온 국민이 삐 몰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이걸 두고 볼게요. OX. 이 글이 반성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반성해. 그럼 소용이 있어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예요? 아니면 원래 영원한 영구불면한 산업이 없어서예요? 이걸 다 읽었을 때 시대가 빨리 흘러가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반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독해적으로도 그냥 여기서 절치부심 같은 걸 몰라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X라는 게. 그 다음 여기서 이거는 얘를 모르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죠. 그럼 점프했다 쳐봐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보고 뭐뭐 해야 될 때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우물 안에 개구리여가지고 여기 중국 업체 때문에 혹시 3번 골랐어요? 그럼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여기서 다른 나라들의 언급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보고 뭐 따라가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뭐 경쟁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유행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거니까. 자, 그다음 글로벌 위기의 내후외환에 국가 간 협력 얘기도 지문 안에서 알 수 없죠. 그러면 지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문 안에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건불심년은 무슨 뜻? 모든 건 그쵸?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도 10년 넘게 가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화무시비롱, 건불심년.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발문이네요. 자, 그러면 변별 키워드 잡아볼까요? 변별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방향 체크 잘 해야겠죠. 미리 들어갈 때. 그래야 실수 안 하죠. 자, 희극의 결과입니다.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 표출. 그게 희극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집단 지성 한 개 개인의 존재가 희극을 발생시켜요. 자, 그 다음에 3번 결함은 집단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1, 2번은 묶어둘게요. 베르그송에 의하면이니까. 3번은 그 말이 없죠.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프로이트만 체크.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희극의 발생 조건에 대해 베르그송은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 등을 꼽았다. 조건. 맞죠? 선지 하나 나왔네요. 소거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여러분 선지에서 뭐라고 했었죠? 표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답 나왔죠. 끝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근거 뒷부분에 찾으실 수 있죠? 이거는 거의 지문에 싱크로율 높게 나왔고 그래서 뭐 어려운 왜곡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어려운 사람은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선지 변별 키워드 안 가져가서 지문을 머릿속으로 다 삼키고 들어가려고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럼 힘들지.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 병합형 문제.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문학 문제를 보면 문학 문제 두 문제가 다 한시인데 이 어떤 한시에 참고되는 정보를 보기로 주면서 그 속에서 OX를 따지게 한 문제도 그리고 이 문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기존의 공시기출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독해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출을 풀긴 해야죠. 기출은 분석 대상이죠. 하지만 걔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방법론을 굳혀나가야죠.
그리고 순발력과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지. 두꺼운 기출문제지를 사서 기출은 심지어 쉬운데 옛날 스타일인 걸 반복해서 제가 기출 독해를 3회 독했대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18번. 기억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산문에서 이 부분을 잡고 그럼 정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현대시에서 드러나는 감정 중 가장 유사 감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시 주제를 우리가 산출해내야 되죠. 그것도 일부만 보고 그러니 낯선시 분석 능력을 여기다 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18번입니다. 18번에 밑줄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임씨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그 공의의 대가가, 그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쭉 봤을 때, 자, 그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임씨를 바라보면서 뭘 느꼈다? 안타까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대가를 저것밖에 받지 못하다니. 그래서 이제 산업화 시대의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노동에 제대로 대가가 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잡고 충분히 자세히 잡았어요. 여러분, 이 작품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제가 교과서 2군 작품들 추가 작품 줄거리 넣어놨다고 했죠. 거기에 가리봉도 이거 있었어요. 제가 배신감을 느낀 게 검토를 좀 보라고 해설 쓰고 그런 다음에 합격자들한테 이렇게 싹 돌렸는데 이거 기본서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합격한 사람들이 이게 기본서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 내 책에 있는 거 우월한 독해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요? 아, 뒤에 추가 작품 줄거리 내가 넣어놨잖아. 이거 줄거리 알면 유리하다고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거의가 안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문제만 푸는 거지. 어떤 책에 있으면 책에 달린 문제만 풀고 막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저는 왜 만들었죠? 저는 왜 문제가 아닌 페이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책이 뭐 예쁘라고 페이지를 늘려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아니겠죠. 의미가 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페이지 단 한 페이지도 안 만들려고 정말 노력해요. 예. 자, 그 다음. 속상하다. 기출 뭐 적중도 몰라주고. 자, 어쨌든 그래서 1번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이 열려요. 자, 이거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모고했었죠. 그래서 이게 아침의 신선한 느낌, 그것을 예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산유화 김소월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 사네.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고독은 찾았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산유화의 주제 자체가 존재의 고독이죠. 자, 그 다음 3번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소를 끌고 산에 올랐는데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해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노동으로 고생스럽게 일을 하는.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4번 눈을 감으면. 자, 그러면 눈을 감고 눈의 선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문제 틀리신 분들 시사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시사점. 시사점이라는 말은 미리 암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시사점을 알면 대응이 쉬운 게 발문을 보고 이거 추론이네. 그냥 단순히 문장 매칭으로 못 풀겠다. 선지 먼저 보는 게 쓸데가 없겠군. 이걸 알면 지문부터 꼼꼼히 읽었겠지. 왜? 미루어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건 지문 먼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볼 때 기존의 의학적 연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줬어요. 근데 펜터치는 여기다 하고 예시는 펜터치 하지 말고 그렇지만 읽어야죠. 그래야 이해가 잘 되겠죠? 읽어주시고. 그래서 이렇다고 근데 여자가 반영이 안 되는구나 하다가 여기서 특정 연령대 남성의 몸만이 사용돼서 여성의 신체 특성이나 그러면 남녀 차별이냐? 그것도 아니야. 특정 남성만 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남성도 연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쳐야 돼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특정 연령대의 성인 남성 몸을 표준화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는 다음에 또 예시. 또 사례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이렇게. 그러면 빠르게 읽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봐야죠. 선지도 길죠. 왜? 미루어 알 수 있는 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1번. 표준으로 삼은 대상이 나머지 대상의 특성까지 대표하지 못함으로까지 맞아요. 자, 못함으로까지 맞고 앞으로 의학적 연구를 하려면 하나의 표준을 정하기보다 가능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 2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 중에는 특정 표준 대상만을 연구한 결과인 것이 있으므로 많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구 대상을 봐서 그대로 쓸지 아니면 다른 층을 더 연구해야 될지 본다. 자, 맞는 말. 자, 그러면 제가 1번과 2번에서 지문에 있는 부분과 추론에 써야 되는 부분 갈라볼게요. 자, 여러분 1번에서 어디까지 나왔고? 첫 번째. 그러면 요게 가정이잖아요. 그럼 요 뒤는 추론인 거지. 자, 여기서 두 번째도. 요게 경계죠. 그럼 그 뒤는 추론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신체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알 수 있죠. 지문에 있죠. 자,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근무자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까 전에 두 번째 문단은 이런 게 문제라면서 이런 거 문제라는 것 자체가 비판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죠? 그래서 맞고. 자, 4번. 기존의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가 조사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네. 그거는 지문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향후 모든 공공기관 사무실 온도를 조정할 때 현재보다 일률적으로 나 얘만 봐도 수상하겠다. 자, 그쵸? 자, 여러분 어떤 사무실엔 여자가 인원이 많을 거고 어떤 사무실엔 여자가 없을 수도 그쵸? 그러니까 모두 일률적으로라는 것 자체가 그 케이스별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죠. 그럼 다양한 연구 뭐 하러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 다음 20번. 어느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나는 연극에서의 관객의 공감에 대해 강연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기억은 관객을 잘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관객의 공감에 동그라미. 그 다음 나는 관객이 공감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먼저 나는 자원자가 있으면 나와서 읽어주길 청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이것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했고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열렬히 공감하였다. 자, 그 다음 전문 배우에게 다르죠? 다르니까 저는 이제 두 개를 요거랑 구별하려고 다 연두색으로 했지만 요거 다른 색깔 저기 물결로 쳐주세요. 전문 배우. 그 다음 작품 다르죠? 작품 다르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뒤에 보면 위대한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처참하게 사망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치면서 우리가 느낀 건 우리가 지금 이거 차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공감에 대해서 볼 건데 둘 다 공감하지 못한 얘기를 하기 뻔하고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려한 어조. 근데 공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요렇게 봤을 때 둘의 차이는 뭐예요? 자, 일단 공통점 잔인한 이야기다. 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같아. 그 다음에 차이 자원자, 전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긴 공감? 그럼 공감할 수 없는. 그러면 여기서 단순 차이는 지금 누가 했는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해서인가?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똑같이 사망에 대해서 다뤘는데 왜 저 사람들의 공감이 높았을까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는 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그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억을 이해하라고 했지. 그렇죠? 이 글의 주제를 찾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럼 소거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땐 틀린 말을 지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안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지? 그러면 서투른 사람이 더 진정성을 잘 발휘한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의 연기력이 관객의 공감을 좌우했으면 누가 더 공감력을 이끌었어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었어야 되죠. 전문가. 그러니까 1번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 소개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면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비참한 죽음인데요. 그래서 X. 그 다음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항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구나. 이건 참이죠. 참. 그 다음 4번. 자,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다고 해서 관객의 공감 가능성이 커지진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아우슈비츠의 이것에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배경을 꼭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달랐던 것인가 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공감을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게 공감을 못 얻은 게 나왔으니 그럼 현대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고 4번은 가능성 열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상세 해설 분석을 해봤어요. 장장 1시간 반이 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그리고 적중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해설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좀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다. 그냥 무조건 해설 강의마다 사과하려고. 원래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곱씹어야 되는 해설 수업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제가 단호하게 말할수록 얄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안타까워서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만 왜 저를 빨리 못 만났을까? 아니면 제가 얘기한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이나 습관에 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 시작 부분에서 대부분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한 10분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시험이 남아있겠죠. 맞죠? 네, 그러면 남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험이 남았거나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분들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제 스스로 되게 많이 해주는 말이거든요. 제가 학원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수능을 버리고 이 시장으로 오게 되었을 때도 얼마나 많이들 반대했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예, 좋은 기회를 두고 왜 공시 런칭을 하느냐고. 예, 근데 그때도 제가 이 말을 속으로 저 자신한테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네, 보면 그 누구도 아닌 자기의 걸음을 걸어라. 그리고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몰려가는 줄이라서 여기 왔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친구도 보고 사촌 언니도 보고 언니도 봐서 그래서 이 줄에 서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합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갈 수도 있는데 합격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는 과정이 본인이 너무 힘들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왜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나보다 조금 더 돈을 벌기 시작한 친구들이라든가 내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승진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뭐 경조사에 가서 사람 노릇을 막 하고 밥도 사고 술도 사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외로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야, 그 개나 소나 보는 공시 너도 하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꼭 붙으셔서 개나 소가 아님을 증명하시면 돼요. 누구나 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붙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에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죠? 그들은 결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한 번 이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길에 들어왔다는 건 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애초에 요 순간을 보고 있으실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어도 포기하지 않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거예요. 맞는 선택이에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도 용기긴 해요. 예, 근데 그건 나는 죽어도 올해만큼 살 수 없다. 내년은 내가 2년 차가 되는데 혹은 3년 차가 되는데 혹은 그 이상이 되는데 올해같이 열심히 할 자신이 없고 그냥 한 해가 더 가면 예전보다 아는 게 더 많아져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올해 안 됐다면 올해보다 더 진하게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면 한 해 더 가시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세월이 더 쌓이면 요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떤 길을 가시든 네. 예, 어떤 결정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엔 사실 또 공무원 말고도 재밌는 게 많고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또 공무원 시험보다 또 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제 자기가 십자가 골라가지고 등에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십자가가 훨씬 무거운 것 같고 그렇지만 맞아요. 되게 나쁜 위로라고 하더라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되게 나쁜 위로인데 그럼 이 말을 할게요. 견딜만한 십자가가 등에 지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이 꿈을 꿨으면 끝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예,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나 한 번 더 할까? 이런 걸 옆에다가 주변 사람들에다가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묻지 마시고 본인한테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만. 남들은 답을 갖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마음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모르겠다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치열하게. 예, 그냥 앉아있지 말고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 해설을 했고요. 이제 적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